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9월 30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자, 정치적 평가줄 하나 골랐고요. 며칠 전부터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런 신호들이 이제 포착이 되죠. 물론 여전히 주요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예, 미국 기준입니다. 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 현재 세계의 정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해요. 이제 트럼프 선거와 관련해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주주의라는 게 고정이 돼 있다. 예, 이런 것처럼 G7처럼 G7에 들어있습니다. 선진국이다. 그리고 다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들이다. 아닙니다. 예, 민주주의는 생물체와 같아요. 우리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많이 휘청거리기도 하고 제대로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 법이 바뀌어서 그러는 건 별로 없어요. 예, 그 이미 있는 법의 틀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인간 세상인 거예요. 민주주의가 꼭 그렇다는 겁니다. 예, 완벽한 민주주의를 하는 곳은 없어요. 이제는 뭐 우리도 그런 말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미국은 이런데, 미국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말 이제 더 이상 안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촌스럽게 보이잖아요. 자, 그래서 민주주의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판의 자유, 그죠? 그리고 공통의 선을 위한 노력, 그리고 공정한 경쟁, 예. 뭐 쉽게 말하는 그 규칙 기반에 따른, 예, 예, 질서 있게 도전하고 실패하고 다시 기회를 부여받고 하는 거.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재돼 있는 뭐 사람 나고 돈 났지 이런 표현 있고, 사람 나고 법 났지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미 옳고 그름을 다 안다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한 것인지.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돈보다 앞서서. 자, 이런 것들을 잘 꾸려내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잖아요.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다. 한때 좋은 민주주의를 구가했다가 나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데 대한 어떤 느낌을 여러분이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저도 느꼈습니다. 이번에 이제 자료를 정리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북미 종전이라는 게 우리나라의 어느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죠. 북미 종전선이라는 단어는 금기어예요, 언론에서. 참 미안하죠. 트럼프가 그렇게 울부짖어도 우리나라에서는 보도를 안 합니다. 분석을 하지 않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이야기 안 해요. 그게 그만큼 힘겨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들한테. 예. 그래서 그거는 그만큼 그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 지금 뭐 메이저 언론들과 지금 집권 세력이 그렇겠죠. 예. 구석으로 물리는 거잖아요. 지금 버티는 게 그거 이야기를 해서 버티는 거잖아요. 자경 연공 세력이 준동하고 있고 그걸 막아야 되겠으며. 그러니까 급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급하게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천공의 냄새가 나죠. 공무원들이 결정했으면 그렇게 결정 안 합니다. 며칠 앞에 두고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거. 우리 공무원들 바보 아니거든요. 이거는 천공의 낙점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뭔가 그거와 관련된 그것 또한 천공이 트럼프의 우세를 알고 있고, 바로 종전선언 터뜨릴 거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 일환으로, 뭐 그는 고민을 안 하고 영감을 받아서 하겠죠. 점을 보든지. 예, 그런 이제 냄새가 나죠. 자, 그런 것들 묶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개인 유튜버들. 오늘 저 뒤에 보면 존 캐리라고 오바마 행정부 때 국무장관이 대선 뭐 출마에도 한번 얼굴을 들이밀었던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이야기도 나오지만 요즘 미국이 되게 통치하기 힘들다, 정부로를. 왜냐? SNS가 너무 활발해져 가지고 사람들의 의견을 단일화시키는데 힘들다. 되게 독재적인 표현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 인류의 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극단적으로 치달았던 세상을 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SNS가 우리 경험은 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존 켈리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그들이 꽉 잡고 있는 메이저 언론만 들으면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막 한다. 그거 가짜뉴스다 그게. 이런 게 뒤에 깔려 있어요. 자, 그런데 그가 말한 가짜뉴스 사이트들에서는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것도 뭐 과학적 근거를 갖고 당연히 한 겁니다.
각 종합해서 이런 걸 종합해서 보도를 하지 않죠. 그럼 폭스뉴스도 마찬가지예요. 폭스뉴스도 지금 상당히 어정쩡한 입장에 있어요. 지금 사실 들여다 보면 말 못하는 거 많습니다. 그들도 그냥 트럼프랑 같은 줄에 있는 것 같으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듯한 표현을 계속 할 따름이에요. 그거는 공화당 출신의 현재 하원 의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이제 예전 공화당 출신의 많은 주요 인사들이 예전 대통령을 지냈던 또는 그 밑에서 간부를 했던 장관을 했던 고위직을 했던 인사들이 지금 전부 다 해리스 지지선으로 많이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원 의장도 차마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애매한 경우예요. 지금 이다나가 공화당에 들어와서 내부를 다 폭파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메이저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최신 여러 가지 다양한 주별로 시행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취합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며칠 전부터 확 드러나요, 지금 이게. 예, 이게 제목도 그렇게 적어놨죠. 스카이 라켓 했다잖아요. 하늘로 뚫고 올라간다, 전장 뚫고 올라간다. 트럼프 지지율이. 이거는 눌란드, 그렇기 때문에 눌란드가 제가 며칠 전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네오콘의 대명사인 눌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이 개입했다라고 인정했던 그 순간에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예, 그때 간파가 된 거예요. 예, 그 후속이죠. 그러면서 지금 일본의 움직임이 있죠. 기시다. 예,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도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임시 공휴일 급하게 지정하는 거 보니까 느낌이 좀 있거든요. 자, 볼까요? 여기는 대의원 숫자로 하신다는 걸 결정한다는 걸 아실 거고, 한 주에서 이기면은 뭐 표차에 상관없이 그 표를 다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대의원 숫자를 다 가져가는 거고, 그 대의원 숫자는 인구에 비례됩니다. 그죠? 빨간색은 공화당 지지가 확실한 것이고, 색깔이 옅어질수록 조금 지지세가 약하다. 거꾸로 파란색이 강하면은 민주당 지지세가 강하고, 옅어지면 약하다. 여기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있어요. 또는 회색으로 표시된 지역은 아주 경합이라서 잘 모르겠다는 지역이에요. 자, 그 경합 지역 두 군데 주를 빼고 버지니아하고 미네소타를 빼고 지금 보면은 트럼프가 312명의 대의원을 확보했고, 해리스는 202석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지난번 바이든이 있을 때보다 더 안 좋거든요. 상황이 그 당시 이제 여론조사랑 하고 비교해도. 자, 이제 경합 지역 두 군데를 해리스가 다 가져간다 하더라도 226석밖에 안 돼요. 그래도 그냥 큰 차이로 패배하는 거거든요. 예, 이거 이제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경합주에서 다 결정된다는 거. 경합주. 저기 오데호 주변에 있는 몇 개의 주하고 여기 뭐 노스캐롤라이나 뭐 하고 뭐 이런 데죠. 예. 야, 그리고 뭐 여기 오하이오, 미시간, 위스콘신, 미네소타 이런 데가 다 포함됩니다. 예. 거기서 전반적으로 좀 불리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미네소타는 지금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가 지금 주지사로 있는 곳인데도 지금 저렇게밖에 안 돼요. 지금 경합이 누가 이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아도 그렇고 다 썰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역사적인 패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정도면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거 보면은 보통은 이민자들이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예. 이제 공화당은 약간 반이민적인 내용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기사 제목이 뭡니까? 호주 거죠. 히스패닉들이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다. 또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큰 노조들의 내부에서 전부 다 트럼프의 지지세가 훨씬 강해진다. 원래 노조는 민주당 지지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트럼프 지지가 훨씬 강하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또 그 노조들이 주로 많이 활동하는 곳이 좀 전에 보신 그 경합주, 오데호 주변에 있는 공업 도시들 많은 그쪽이에요, 다. 거기는 뭐 1% 차이가 안 날 때도 있거든요. 그 주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누가 이기느냐가 결정되는 게. 그래서 그럴 때는 단지 몇천 표라도 상당히 중요한 지역인데, 그 뭐 100만, 하나는 100만, 나머지 하나는 150만의 노조원을 가진, 그때 말씀드린 게 아마 팀스터하고 그게 150만인가 그렇고, 또 미국 자동차 노조연맹 그게 한 100만 정도 되죠. 그다음 미시간이나 그쪽에 다 있는 거잖아요. 펜실베니아에. 예.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이미 크게 판가름이 났지만 그게 이제 굳어지는 모양이고, 그게 여론조사들에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흐름을 완전히 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일 없으면. 한 달 남았죠. 11월 5일이니까.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앨런 머스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RT에 보도가 됐어요. RT 러시아 거죠.
자, 이게 또 엄청나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세계 제1의 부자고 미국 차세대 산업에 어떻게 보면 얼마 안 되는 상징이죠. 미국에서 현재. 자, 해리스가 당선이 되면 미국을 악몽에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트럼프가 지면, 뭐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지지 선언했습니다. 예, 그리고 무슨, 뭐랄까, 행정부 개혁하는 뭐 위원장을 맡기로 했죠. 트럼프가 이기면. 예. 트럼프가 지면 우리에게 마지막 선거가 될 거예요. 요즘 말이 좀 애매하고 좀, 살짝 거슬리죠. 이게 너무 좀, 과장한 거 아닌가? 너무 뻥튀기 된 표현 아닌가 싶은데 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그 말이 일론 머스크가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느끼실 겁니다. 자, 그가 한 말이 RT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 있어요. 쌍따옴표 들어있죠.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트럼프가 지면 이번이 마지막 선거가 될 거 좀 전에 한 이야기고, 왜 그러느냐? 트럼프는 민주주의의 위협이 아니라 민주주의 구세주다. 민주주의 위협이라고 이제 표현을 쓰는 것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왜? 이겁니다. 지금 불법 이민자가 지난 4년 동안, 3년 반 동안 통계로 잡힌 것만 1,200만이에요. 통계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는 것만 1,000만에서 1,200만이에요. 확인이 안 된 거 훨씬 많겠죠. 합치면. 그래서 트럼프가 유세에서 2천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일론 머스크도 2천만이라는 전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대해서 크게 부인하지 못해요. 행정부나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2천만 정도 맞다고 봐요. 공식 자료에 1,000만에서 1,200만이니까. 네. 자,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선거가 없을 거다. 이제 선거하면 무조건 민주당이 이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냐? 자, 불법 이민자 20명 중에 한 명한테 시민권을 준다면은 4년 만에 200만의 지지표가 생긴다. 이것은 기존에 이제 2천만이 있고 100만, 앞으로 4년이면은 이미 들어온 게 그만큼이니까 앞으로 4년 동안 같은 패턴이 유지된다면은 또 2천만 들어온다고 보고, 거기서 20명 중에 한 명한테 시민권을 주면은 그 100만, 그래서 200만이 생긴다는 건데, 이 핵심은 뭐냐면은 바이든 헤이스 정부에서 이 들어온 불법 이민자들을 경합주로 다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죠.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아리조나 이런 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자, 그런 데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승패가 공화당 민주당을 갈리는 주주. 그래서 스윙 보트라고 하잖아요.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그런데 거기에 완전 말뚝을 박겠다는 거예요. 거기를 민주당 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200만을 거기 쫙 풀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지면은, 트럼프가 지면은 이걸 강력하게 적용을 시킬 거기 때문에 앞으로에서는 경합주에서 다 진다. 경합주에서 지고 대통령이 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불필요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당 독재 체제가 된다. 일본처럼 이런 말은 안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이야기 같은 거죠.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절대 질 수는 안 된다. 그건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논리예요. 자, 각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서 불법 이민자 이야기가 제가 들은 적이 여러 번이고, 이걸 지금 실현하려고 있다. 투표권을 막 억지로 주려고 한다. 그리고 이게 나오는 대로 경합주에다 사람을 막 흩어서 보낸다. 그게 처음에는 긴가민가, 음모론인가, 이런 쪽에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와서 제가 계속 살펴보면 있어가지고 현실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그 스윙보트 지역은 아닌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른쪽에 있는 모자 쓴 사람이요, 피터 산테넬로라고 지금 구독자가 324만 명이나 되는 제법 많이 알려져 있는 미국 유튜버고, 개인 유튜버고, 미국의 어떤 진실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역 저 지역 돌면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매사추세츠를 갔거든요. 그 제목이 아무도 말하지 않는 매사추세츠의 속사정인데, 뭐냐면 이민자들이 들어왔다. 주 정부 돈으로. 주 정부에서 관리한다. 모텔을 하나 통째로 빌려가지고, 거기서 식사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쇼핑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그들을 관리한다. 여기 직접 가서 물었더니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 못 해준다. 이 사람들이 다 정치적 망명으로 인정이 된 사람들이냐, 아니면 불법 이민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냐 라고 물었더니 노코멘트입니다. 이게 노코멘트 하는 장면이에요. 뒤에가 모텔이에요. 예. 자,
이 주정부 예산 투입이고 비밀이 많다는 거예요. 그 주위에서 다 지금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들이 주변 주민들보다 더 부자인 경우도 더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그런 실내예요. 매사추세츠가 지금 경합주는 아니지만 밑에 스프링필드 오하이오라고 적어놨죠. 오하이오에 있는 스프링필드 여기는 지금 부통령 후보인 트럼프하고 같이 지금 출마한 JD 벤스가 거기 상원의원을 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스프링필드라고 2만 명의 도시예요. 여기는 경합주예요. 여기에 불법 이민자 정부에서 주정부에서 2만 명을 들여왔어요. 2만 명을. 그게 JD 벤스가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2만 명을 들어와서 갑자기 인구가 2배가 느니까 시가 지금 그것을 감당을 못 해낸다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수요가 2배로 많아졌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CNN이나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비꼬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와서 호수에 있는 장어를 잡아먹고 고양이도 잡아먹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실상을 그런 불법 이민자들이 인구수만큼 도시의 인구수만큼의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왔다. 왜 그랬을까? 그런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그런 걸 써먹었어요. 네. 근데 장어는 유럽 사람도 먹거든요. 우리 민물장어 되게 비싸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예전에 고양이 약한다고 먹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걸로 그냥 피해간 거예요, 싹. 근데 이게 스프링필드가 좋은 예라는 거예요. 그 2만 명이 중에서 아까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한 게 그중에 20명 중에 한 명한테만 선거권을 줘도 표가 몇 개가 생기냐. 그 사람은 전부 민주당 찍어주지. 이렇게 이야기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런 이제 산테넬로의 이야기에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왜 경제적 위기 때문에 이민을 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미국이 초래했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다 중미에서 오는 거잖아요. 중미에서 오고 이게 그냥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문호를 확 열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멕시코의 영향이 커요. 처음부터 미국이 해집하나서 엉망이 된 건데 멕시코가 그걸 덤탱이를 못 쓴다. 그냥 나는 통로만 열어줄게. 미국으로 다 가라.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몰래 이민 오고 싶었던 사람들이 같이 막 브로커하고 손잡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미국도 처음에 막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못 막는 거예요. 왜? 단속이 안 되니까.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어려워졌잖아요. 자, 미국이 해집해온 그 중남미의 국가들은 더 어려워졌어요. 옛날 아프간에서 미국이 후퇴할 때,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에 매달리고 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미국이 지원하에 미국의 한편에 섰던 아프간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대부분 또는 그 가족이거나. 중남미에도 그런 사람이 많아요. 거기다 경제적으로도 곤란해지죠. 그러니까 이민자가 생기는 거예요. 미국이 저지른 거에 죗값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선거에 지금 활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이슈가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가 좀 여러분한테 좀 실감나는 부분을 마침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전달드리고 싶어서 좀 포함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 좀 넘는데 지금 4년간 2천만 명이 들어왔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그죠? 예. 이왕 들어온 거 우리한테 유리한 쪽으로 써먹자. 이런 뒤에 음모가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산테넬로도 직접적으로 그러지 않지만 의혹의 눈빛을 보내는 거고 일론 머스크는 딱 정리를 한 것이고 이게 음모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 자, 오바마 때 국무장관을 했던 존 케리가 지금 세계 경제 포럼에 가서 이야기를 한 내용을 실었어요. 뭐라고 그랬느냐? 표현의 자유가 통치를 어렵게 한다. 네. 그리고 여기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SNS가 의견의 일치를 어렵게 한다. 그래서 어떤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걸 단속을 해야 된다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우리를 힘들게 한다. 근데 단어 선택이 되게 좋지 못하죠. 통치가 아니죠, 그죠? 통치, 갑은 뭐 굳이 통치라고 번역될 수는 없는 단어이긴 한데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고 또 지금 존 케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 장소가 행사가 월드 이카노미 포럼인가 그렇죠. 이코노믹 포럼이네요. WEF라는 거. 이게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전 세계 어젠다를 그 미국의 딥스테이트나 미국 딥스테이트의 국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렇게 빨아먹는 거잖아요. 거기서 어떤 새로운 방향성을 설정하는 그런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는 곳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받고 있거든요. 지금 말을 하는 거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와의 전쟁 이런 거 비슷한 이야기를 금년 초부터 하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에서. 예. 그게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나오는 지적 중에 하나가 가짜 전쟁이 힘들어진 게 뭐랄까 레토릭 전쟁에서 프로파간다 전쟁에서 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처럼 주요 미디어만 장악을 했으면 미디어를 통해서만 사람들이 정보를 접수했으면 가짜 전쟁이 이만큼 세계 여론의 지지를 또는 비판을 안 받았을 것인데 지금 워낙 다양한 소스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매스 미디어가 주류 언론이 묻힐판이에요. 특정 사안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거를 전환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아직도 매스 미디어 주류 언론을 잡아서 전체적으로 왜곡되어 있잖아요. 진실이. 그래서 거기도 좀 뻗어져 나오고 있어요. 이것을 저항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계 경제 포럼에서 고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그런 틀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글로벌리스트 관점에서 지금 기득권 세력, 우리말로 하면 적폐 세력들이 공공해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SNS의 등장으로. 거기다가 지금 뭐 틱톡이나 또 텔레그램 같은 것도 압박을 넣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텔레그램 같은 경우는 러시아 사람이 지금 UAE에 가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다른 데 틀어막으면 그쪽에 더 인기가 있어서요. 그쪽에 가야만 진실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는 X 같은 것도 이거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을 자기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훨씬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를 단속해야 된다라는 지금 상당히 도발적인 의견을 꺼낸 거예요. 근데 사실 불가능하겠죠. 이게 흐름이에요. 이 흐름에 저항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이것은 그만큼 그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자,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도 과거에 행적을 들여서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사당 난입이나 이런 거 그리고 몇 가지 재판권 해가지고 충분히 파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 자, 그가 그런 경우에서 되치기를 해낼 수 있는 것에는 SNS의 힘이 크다. 주류 언론만 보던 시절 같았으면 어려웠을 거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고위 관계자가 국내 SNS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이끌기가 참 어려워졌다. 가짜뉴스들 때문에. 이게 대해서 크게 되면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그렇게 행동했죠. 네, 지난번에 그 누구죠? 우선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방통위원장이 미국 구글 찾아가서 유튜브 단속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승질만 긁어놓고 왔죠. 그래서 우리 지금 저도 유튜브를 지금 몇 년째 합니다만은 그들이 싫어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건 아니지만 거꾸로 우리나라 것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제약이 거의 없어요. 미국의 딥스테이시 어려워하는 단어들은 좀 빼요. 단속을 해요. 불편함을 끼치죠. 제작자한테. 근데 국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것 또한 우리 윤석열 행정부하고 그 밑에 지금 부역하고 있는 자들 있죠. 예. 그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예. 힘들죠. 제가 제 채널 같은 것도 아마 되게 힘든 채널일 겁니다. 그들한테는. 네. 자, 여기서 이제 보고자 하는 것이 자, 미국의 딥스테이트 어느 정도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잠복한다. 트럼프의 기세를 누르기는 어렵겠다. 여기서 더 큰 파국으로 가지는 말자. 이미 두 번의 암살 시도도 있었고 누가 지시를 했는지는 뒤에 누가 작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 이제는 넘어가야 된다. 이거는 이제 묵어줘야 된다. 그게 미국이 오랫동안 버티는 저는 합리성이라고 보거든요. 예. 자, 그런데 지금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지금 약간 마누라가 지금 뭐 11개월 만에 한 장관 회의에 상석에 앉아가지고 뭘 제안을 하고는 희한한 모습을 연출할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누구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만 완전 레임덕이거든요. 예, 거기다가 해리스까지 제 모양이니까 지금 국제적으로는 약간의 힘의 공백이 있다, 미국에.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의 행동이 엄청나게 지금 치닫고 있죠.
예. 이거 얼마 전에 뭐 페이저, 즉 BP 폭발 사고도 있었고, 공습도 크게 했지만, 또 최근에는 이게 어젠가 그젠가 나오는 기사죠. 헤즈볼라 지도자, 이제는 얼굴 다 아시는 사람이죠. 하산 나스랄라가 사망했습니다. 예. 저는 여전히 제한적인 반격만 가할 거라고 봅니다. 헤즈볼라가 지금 시점에서 이란이 하는 것처럼 참는 거죠. 자, 어제는 후티도 공격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행동을 하면 우리 이제 잘할 때 쓰는 말이 미친 멍멍이 이런 거 있잖아요. 제발 나한테 공격해라. 판 더 크게 벌이게 해달라라고 지금 울부짖고 있는 거잖아요. 네타냐후가. 그걸 상대방이 알기 때문에. 또 특히나 러시아랑은 계속 그 의사교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란을 통해서. 그래서 건들지 않는다. 왜? 지금 이거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자전이 만약 확진이 된다 그러면 우크라이나전도 같이 확진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크라이나전이 확진되면은 네타냐후도 또 더 광분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예, 이게 뭐 이미 연동돼 있어요. 보니까. 예. 자, 이게 더 참을 거라고 보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네타냐후 입장을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겉으로는, 이스라엘 민족, 우리한테 소중한 친구, 그러면서 지원만 딱 끊으면, 무기 지원만 끊으면은, 립서비스만 계속 해주고, 언론에서도 싹 도배만 해주고, 그러면은, 금방 무너집니다. 예. 그걸 알기에 네타냐후가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앞으로 한 3달 남았으니까, 광분하지 더 치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 신기한 게 일본의 움직임이죠. 일본의 움직임. 자,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일본의 행동은 되게 조급하다. 우리한테 한미일 상호방위조약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한일 관계 개선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우리한테 일깨워줬다. 우리를 동생으로 확실히 삼으려고 했구나. 한반도 분단을 영구화시키려고 획책을 했구나. 그리고 한반도 남단에 일본의 자민당과 같은 정치 체계가 들어서기를 도와주겠다라고 했겠구나. 왜? 윤석열은 지금 대통령 임기를 마치면 그냥 감옥 가야 되는 거니까. 자신을 감옥 보내지 않는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내지는 정치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카드가 다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 상하관계에 분명히 있었구나라는 것을 일본인이 행동으로 보여줬죠. 미국한테까지 가서 따진 거지 않습니까? 왜 한미일 상호방위조약 너희가 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기껏 준비 다 해놨는데 왜 못하게 해? 자, 미국은 전제 이 상태에서 미국 고위 당국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아시아 태평양 차관보고와 현재 상태 유지. 왜 트럼프가 되면은 트럼프가 될 거니까 지금 봤어. 그러면 북미 관계가 전혀 달라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추진했던 북미 종전선언으로 바로 갈 거니까 일본도 그걸 아니까 악착같이 막는다. 거기다가 우리 윤석열과 같은 배를 타고 있다. 그런 면에서 그래서 뭐 이시바 시게루가 지금 다시 총리가 이번에 총리가 된 것 같은데 이거 뭐 비둘기 한일 관계에 있어서 비둘기판이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이 위험해요. 이대로 계속 갈 겁니다. 지금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일본도 지금 약간의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속내를 다 내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거 되게 일본 사람들한테 어색한 일이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일본도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입니다. 안달에서 막 초조해하는 게 보이거든요. 네타냐후랑 똑같아요. 윤석열도 그렇다. 예. 임시 공휴일권이 계속 걸리는 거죠. 자,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을 했느냐? 그게 이제, 러시아 공군기한테다가 영공 침범에 대해서 플레어를 투척하는 이런 일본 입장에서는 유례가 없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틀 전이에요. 근데 어제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27일이죠. 예. 27일은 이틀 뒤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기한테 플레어 투척한 이틀 뒤에 일본 해자대가 함정을 처음으로 대만 해역을 통과시켰다. 호주하고 뉴질랜드하고 연합훈련 중이었는데, 이거 도발적이죠. 과연 이 행동이 미국과의 조율하에서 나온 것이냐? 지금 이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미국과의 조율 없이 일본의 독자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 여기서 뭔가를 계속 뒤집어야 된다. 한반도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정도, 언짢아 하는 것은 예전에 아베가
예, 한국 한반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열받아가지고 우리한테 반도체 소부장 침공을 했던 적이 있었죠. 그것도 그런 방향으로 좀 치닫는 것 같아요, 약간. 자, 그때보다 지금은 일본의 내부 상황도 너무너무 어려워진 거거든요, 경제적으로도. 예, 그래서 이것이, 왜냐하면 그때 이제 아베는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려왔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급격히 악화되기는 또 약간 전이에요. 지금 이제 기시다 들어와서 이게 확 주저앉은 거잖아요. 전 세계가 그때 주저앉고 있긴 하지만, 일본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상대적으로 양호합니다. 미국도 왜 트럼프가 다시 기회를 잡느냐? 삶이 너무 팍팍해졌거든요, 미국 전체가 지금. 자, 그래서 이런 거 안 하던 짓을 하게 되면은, 또 희한한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도 좀 위험한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어떤 방식으로든지, 한반도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시기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했었어야 되는 천재지변, 뭐, 난카이 대지진이나, 또 후지산 분화, 이런 것들하고, 이어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꼭 나쁜 일은 겹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일본이 하는 행태가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살짝. 그런 면에서 요거는 이제 이틀 2월 25일 날 러시아 항공기의 플레어 투척한 거에 대해서 기시다가 발표를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 면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드린 거지만 눌란드의 미국의 딥스테이트나 네오콘이 합리적이다. 지금 꼬리를 내려야 될 때다. 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네타냐후하고 기시다가 저렇게 날고 뛰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윤석열도 가능성이 아주 높죠.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한테 기회를 주고 한 맞춰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계속 지키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게 지금 눌란데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과 이스라엘은 그런 여유가 없어 보이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받아주자.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게 없어요. 이번에 아니면 죽는다, 이거예요. 일본의 방식으로 표현했고요. 네타냐후의 처지와 그의 방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윤석열은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이냐. 총전선언을 하고 바로 가을부터 불이 붙을 거잖아요. 올겨울부터. 그러면 남한에 분명히 언질이 올 겁니다. 왜?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싹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종전 먼저 하고 북미 종전선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왜? 그 두 개는 엮여져 있잖아요. 가자 전쟁도 엮여져 있어요. 한 방에 세 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럼 기시다는 저렇게 한다? 네타냐후는 저렇게 한다? 윤석열은 더 여유가 있습니까? 상태는 제일 안 좋아요, 어떻게 보면. 혼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자,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미 올라탄 배라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몰고 가는 거예요. 자, 기시다 같은 경우는 자민당이나 일당 독재 체제가 있으니까 어차피 그 기조를 계속 이어갈 수 있고 도전을 받지 않아요, 내부에 정치적으로. 윤석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뭐 거와 선택, 근혜의 선택일 가능성도 많고, 근혜의 선택이라기보다는 또 천공의 선택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임시공휴일 지정되는 걸 봤을 때 이게 천공의 작품이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합리적인 모든 방안을 봤을 때 지금 북한이 남한을 찝쩍거릴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북러 상호 방위적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어요, 여기를. 북한이 혼자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건드릴 때가 아니에요. 트럼프가 좀 있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죠? 그럼 미국도 아까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일본이 한미일 상호 방위조약 체결하자 했을 때 현 상태 유지라고 했다고. 그 답을 했잖아요. 그러면 불량난을 한다면 우리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false flag, 정 안 되면은. 그런데 합리적인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윤석열이. 그런데 지난번에 의대 정원 왜 2,000명이냐, 그거 아직 누구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죠. 천공이 2,000명이나 허락하니까 2,000명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국가 정책이 됐어요. 그냥 밀어붙여서 가잖아요. 밑에 사이에 낀 공무원이 죽어나든 말든지 간에. 자, 그러면 이 대북 관계에 있어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윤석열의 탈출구가 없어요. 불장난할 겨를이. 그런데 천공의 점괘가 나오면 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비화되는 것까지는 저는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왜? 주위에서 지금 불을 켜고 보고 있는데 무모한 짓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무모한 짓을 한다. 그걸로 일단 어떤 파열음을 낼 수는 있지만 전쟁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미 계엄령 같은 거는 이미 말이 흘러나왔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다. 그렇지만 밀어붙일 수는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게, 사고를 칠 수 있게 자작극 주의해야 된다. 영어로 false plays. 예, 천공이기 때문에 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다 가는 거예요. 어제 제가 어제 뭘 올렸나요? 예, 그 천궁 2 수출하는 거 가지고 송영무 하고 미국의 영향력 이런 걸 이야기를 했는데 답글에 조선일보 지금 유용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적어주셨더라고요. 그가 국회의원이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의 답글을 봤더니 비례대표로 된다고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다 낮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 안 되는 세력들이거든요. 지자리에 가만히 있었고 윤석열이 없었으면 그냥 똑같이 또아리 틀고 계속 지나갔을 텐데 이런 여건이 됐기 때문에 낚싯밥 물고 다 올라온 거예요, 무리로.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선택을 하면 거기 한꺼번에 쓸려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냉소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른 면을 반드시 봐야 돼요. 세상 돌아보기도 않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거 도선비기의 마지막 장면이죠. 마지막 그 부분이고 통일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거를 지금 세상 일과 맞춰서 보면 상당히 재밌어요. 자, 위에 것만 볼게요. 밑에는 뭐 삼린조안에 세 나라가 주위에서 이웃들이 다 박수 치면서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전쟁 없이. 그럼 정치 체계도 새로운 정치 체계, 또 새로운 사상 체계도 나오게 된다. 지금 세상이 막다른 곳에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존 켈리 같은 경우도 세상이 변화를 해서를 거스르면서 SNS를 통제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유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 안에 순리대로 간다는 거고 그 많은 시발점들이 우리나라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전쟁 없이 통일된다는 것이고 그 전제 조건이 뭐냐? 자, 여러분도 뭐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자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게 또 매력이기도 해요. 네. 천년 전에 적은 거잖아요. 천년 전에 기병서세 서쪽 변방에서 이제 통일에 앞서서 발생할 일이에요. 이거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서쪽 변방에서 병사를 일으킨다. 큰 전쟁이 일어난다. 자, 그 전쟁이 누구를 이제 목표로 삼았겠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천자간에 하늘과 사람들이 기뻐한다. 그 결과에 그와 맞물리면서 한반도의 통일이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저게 우크라이나 전쟁인가?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했을 때 지금도 언론에 대해서 다 통제를 받아가지고 미국의 대리 전쟁이라는 게 프락치 전쟁이라는 그 진면목을 세상이 다 알지를 못하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세상과 하늘이 즐거워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종전은 지금 트럼프가 공언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 또한 트럼프의 당선이 이 큰 그림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자,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하게 되더라도 가자 전쟁이 바로 종전으로 튀어닿지는 못할 거고 지금 악업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네타냐후 이스라엘이 헤즈볼라하고 이란이 보복을 참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미국이 손을 뗀다, 우크라이나전은 끝난다. 그때 주변 아랍국들, 이란을 위시한 이 나라들이 병력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타격한다. 그렇게 될 공산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지금 세상이 이만큼 진도가 나간 걸 감안하고 비추어 봤을 때. 그래서 기병서세라는 거. 그래서 서쪽 변방. 예전엔 그 지역을 중동이라고 불렀지만 요즘은 서아시아라고 부르는 추세예요. 중동이라는 것은 서구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지명이거든요. 아시아는 분명하단 말이에요. 터키까지. 그래서 서아시아라고 불리는데 지역도 딱 맞고 서쪽이 변방이고 병사를 일으킨다. 그러면 지금 세계 여론도 가자 전쟁은 투명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아까 켈리 이야기처럼 SNS의 덕으로. 그럼 저는 결국 이스라엘이 패한다는 뜻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늘과 사람들이 다 즐거워한다. 자,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제는 분리, 전쟁 이런 걸 떠나서 통합으로 가자. 이런 세계적인 메시지가 필요하다. 자, 그게 세계적인 이벤트가 되고 전쟁으로 얼룩졌던 우크라이나전, 가자전으로 얼룩졌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선사하는 미국이 발만 뺀다면은 주변 아랍국들이 힘을 모은다. 그러면 얼마 오래 가지 않는 전쟁이 될 거라고 봐지거든요. 주위 모든 전 세상이 적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지 천자간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거기에 대한 반발로 한쪽에서는 통합으로 가려고 한다. 새로운 세상의 희망을 만들어 주려고 한다. 그게 삼린조안.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다 협력을 해서 안정되게 도와준다. 한반도를. 즉 안정되게 한반도가 안정되게 아름답게 통일되는 모습이 전 세계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켈리처럼 이것도 가짜뉴스를 통해서 틀어막으려는 게 아니라 이때부터 순리대로 간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야, 이거는 뭐 천년 전에부터 똑같이 전해오던 말이고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해석해 보십시오. 저는 기병서세가 트럼프가 등장하고 나서 주변 아랍국들이 명분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는 그런 전쟁이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봅니다. 예. 자, 그리고 아까 그 폴스 플래그 이야기 드렸는데 자작극 예전에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우리 박근혜 때 그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인 자작극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미국을 활용해서 외세를 활용해서 자기 박정희의 복수까지 하면서 남북 통일을 이루려고 했던 그런 최순실의 뒤에 그림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못 밝히는 것이다. 미국도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다. 예. 그 행동을 아마 손을 안 댔으면은 북한의 소행이다라고 바로 몰아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월호 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면은 왜 아이들의 희생이 더 많이 필요했는지도 설명이 되지요. 그런 자작극. 자, 이번에도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자, 제가 세월호에 대한 부분은 진실이 알려진 게 없지 않습니까? 알려진 사실만 가지고 팩트만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서. 그건 천안함도 마찬가지예요. 그 중에 한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